저기 지금 방금 제 작품을 대충 이제 그 학생 분이 저기 소개를 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만났지만 저는 여기에 지금 오는 것이 거의 3년 정도, 그러니까 세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그 내용을 조금 바꾸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물론 초대해 주신 선생님들 의견도 있지만 저 자신이 기꺼이 오게 된 이유는, 저도 여자고 이미 뭐 나이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여자고 여러분들도 여대생이기 때문에 더 왜 이 사람이, 이 윤성남이라는 사람이 40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했을까 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궁금한 일일 것 같아서 오겠다고 아주 기꺼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제일 처음에 하게 되는 거는 제가 28살 때 결혼을 하고 그리고 12년 동안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나의 삶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물론 아이를 키우고 열심히 살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한테는 그것보다는 윤성남이란 개인이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제 얼마 있다가 뭐 몇 년 후가 될지 몇십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죽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찾는 방법으로 내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생각했던 화가의 길로 가자라고 저는 이제 생각해서 그림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도저히 이렇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13살 때 6.25라는 전쟁을 겪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6.25 그러면은 마치 제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이 3.1 운동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먼 나라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내 얘기가 아닌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얘기하건데, 여러분들한테 6.25 그러니까 코리안 워라는 거는 먼 나라 얘기일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전쟁이 시작되기 3년 전부터 국민학교 3학년 쪽에 저는 나는 커서 화가가 돼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이미.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이제 미술 시간도 없고 뭐 그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림 그리는 거를 무지 좋아했어요. 땅바닥에 놓고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갈 때는 그 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뚝에 들어놓아가지고 나팔꽃이 아니라 그 보라색 나는 꽃, 아마리스인가 지금 이제 그런 꽃을 보면서 하늘이라는 색깔하고 그 보라색이 만나는 거를 국민학교 3학년 쪽에 굉장히 아름답게 느꼈어요. 그거가 그림을 그리면 이런 것이 나한테 좀 해당이 되겠구나라는 걸 어렸을 때 했는데 6.25를 만나면서 그림이라는 것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졌죠. 왜냐하면 살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는 이런 그 상태에서 그림이라는 건 먼 나라, 남의 나라 얘기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쪽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어려워진 그 상태에서 그림이라는 건 남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이고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보탬이 돼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당장 고등학교 1학년을 포기를 하고 동생이 밑으로 5이나 있었으니까요. 4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포기를 하고 학교도 포기를 하고 당장 길거리에 나가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이 동생들을 굶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림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하는 것하고 나하고 굉장히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포기를 했죠. 내가 예술이라는 거는 이미 포기를 하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쪽에. 그런데 생활을 담당했던 엄마가
내 개인적인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냐면 학교는 포기하면 안 된다. 적어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그래도 어디 취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가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그거는 네가 너의 의지에 달렸다라고 정말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이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이 돼가지고 아 그러면 어느 땐가는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그런 생활에 부닥이다 보니까 그림은 먼 나라의 얘기가 됐죠. 그런데 28살에 결혼해가지고 8년을 그렇게 이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는 이제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뭐 알 키우고 뭐 어머니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게 열심히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디 가서 뺨을 맞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내 삶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정말 너무나 공허했어요. 36살쯤 되니까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소위.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살림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면 11시, 오전 11시면 다 끝나요, 일이. 그럼 그때부터 뭘 합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그냥 읽는 거죠. 워낙 어려서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으니까 책 읽는 건데 책도 돈이 있어야 많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책을 한 번 사면 6번씩 7번씩 그렇게 계속해서 읽고 했는데 그게 충족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의논을 했죠. 난 이대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하고 헤어지든지 아니면 내가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걸 워낙 좋아했으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를 서로 네가 그걸 이해를 해주든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아주 굉장히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쪽은 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년 동안 당신이 윤석남이가 10년 동안 열심히 어머니 모시고 살림을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도 보기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그럼 하면 좋겠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한테서 생활비를 받는데 딱 생활비죠. 더 이상 무슨 제가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싫으니까 난 생활비만 받으면 되니까 생활비 딱 받았는데 받는 순간 목돈이 생겼잖아요. 그 길로 지금 그 건물이 없어졌는데 13층에 타워라는 타워 빌딩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12층에서 화구를 팔고 있었어요. 가가지고 몽땅 생활비를 몽땅 투자해서 다 샀어요. 붓도 사고 뭐도 사고 캔버스도 굉장히 큰 거를 사고 지금 생각하면 그 다음 한 달 동안 뭘 먹고 살았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샀어요. 사가지고 제가 반포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 반포 아파트에 이종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거기 화실을 갔습니다. 그냥 무조건 간 거예요. 누구 소개도 안 했는데 누가 소개를 했는지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림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의 삶 자체의 삶에 대한 빛이라고 할까요? 기쁨이라고 할까요? 오후 한 6시서부터 시작하면 밤 3시까지 잠 안 와요.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막 꽃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드로잉도 하고 그것이 얼마나 내 삶을 비록 유명한 화가가 되지 않아도 좋다. 물론 되고는 싶었죠. 하지만 유명한 화가가 안 돼도 좋으니까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순간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그러니까 그 시간의 흐름 같은 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말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얘기를 열심히 하는 거는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정말 사람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건지 정말 이것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이거를 발견하는 거는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삶의 중요한 일인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이 그 주제가 여러분 그 여기 지금 이게 문화예술 특강입니까? 이 제목이? 네. 그러니까 문화예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떨어져 나가서 저 하늘 높은 곳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 예술이라는 거는 그 저 높은 곳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저 높은 곳에 가 있는 건 나중 문제예요.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내 삶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내가 그림으로 어떻게 형상화하는지.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것, 여러분 뭐 그 팝송이라든가 뭐 K-팝 이런 것만 대중하고 소통하는 건 아니죠. 모든 예술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믿기에 모든 예술은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소통을 내가 여기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내가 2013년 5월 22일 날 여기 이대 강당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고 이 존재하는 이거를 그림을 통해서 너와 바로 옆에 있는 너와 소통하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그림을 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림이라는 것에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가는 길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럼 소통을 하는데 내가 나의 얘기를 너와 소통하고 싶으면 내 얘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런가요?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 알고 있을 때 너와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여러분들도 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 엄마예요. 내 어머니. 여기서 또 이제 내 개인적인 그 패밀리 그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도 했던 얘기를 또 하려니까 약간 좀 민망스럽긴 한데 여러분들은 작년에 계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맘 놓고 얘기할게요. 저의 아버지는 문화계 쪽에서는 좀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자랑을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감독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월하의 맹서 이래서 한국의 최초의 영화 감독은 윤백남 이런 거 들으신 적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아버지는 그랬고 어머니는 효재 국민학교 6학년만 나온 정말 무식하면 무식하다 할 수 있는 어머니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6살, 7살에서 이미 그때부터 그 문화계의 아주 유명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굉장히 더 좋았어요. 왜냐? 어머니는 말도 못한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일테면 우리는 방 2개밖에 없는 집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방 서재 빼놓으면 방 2개밖에 없었어요. 불구하고 시골에서 장사를 하려고 이렇게 머리 이고 뭐 이렇게 그 옛날에는 돗자리니 광주리니 이런 거를 시골에서 이고 올라와요.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며칠씩 자면서 그걸 팝니다. 그럼 이 아주머니가 여관에 가면 여관비가 드니까 우리 집에 와서 우리하고 끼워서 같이 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밥도 먹여주고 자네 수고하네 이래가면서 당신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아니, 더 많지는 않았겠다. 아무튼 그렇게 제가 엄마 자랑이 너무 심한데 사실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존경은 없으셨어요. 나중에 이제 물론 성당을 다니셨지만 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면에서 어렸을 적에도 아버지보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아버지보다는 엄마를 더 어려서부터 굉장히 사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엄마가 아버지와 나이차가 무려 25살 차이가 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는 그 당시 굉장히 그러니까 그때를 일제 침략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일찍 결혼을 해가 16살 때 결혼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그러니까 약간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두 번째 부인이죠.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사는 집으로 하숙을 들어왔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때 이미 동아일보라는데 대도전, 흑두권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가 아주 영웅이죠. 어머니한테는 영웅인 소설가가 자기 집으로 하숙을 들어온 거예요. 19살 처녀가 45살 먹은 소설가한테 흠뻑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주로 도망가셨어요. 그런 그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세컨드야, 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당당히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정직하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런 그 어머니의 삶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려서부터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엄마를 만난 걸. 아버지를 만난 거는 요즘에 와서 알았어요. 아, 좋은 아버지를 만난 건 참 고맙다. 근데 사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만난 거, 그런 엄마를 만난 거를 정말 너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에 대한 그 사랑이 참 컸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주 정말 정직하고 살림뱉기 모르는 얌전한 엄마가 39살 때 애가 6명인데 남편이 죽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3년 동안 앓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길거리에 팍 이렇게 쫓겨난 거죠. 이 어머니가 보통 엄마 같으면 야 우리 어떻게 사니 큰일 났다 그러고 저를 뭐 다방에 레지로 보내실 수도 있고 이랬을 거예요. 그 언니가 2대 영문과 다녔는데 아무튼 학교를 관두게 하지 못하게 하실 정도로 당신이 그때부터 노동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전 호미 같은 거 잘 지어보신 적도 없는데도 밭에 가서 일하고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이를. 그렇게 3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그런 어머니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고 할까요? 존경이라고 할까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첫 번째 개인전을 할 때 누가 주제가 됐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79년도에 시작해가지고 81년도에 개인전을 합니다. 문예진흥원에서. 지금은 아르코죠. 거기서 그 개인전을 어떻게 우연히 참 운이 좋아서 하게 됐는데 36개의 유화를 가지고 하나에 100호짜리씩 되는 걸 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앉혀놓고 엄마 드로잉하고 엄마도 그 엄마의 몸을 잘라서 엄마의 손, 엄마의 발, 엄마의 가슴, 엄마의 얼굴 이런 식으로 분해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너무나 섬세하게 알고 싶었기 때문에 엄마의 그 주름진 손, 억세고 주름진 말할 수 없이 노동만 하셨기 때문에 오는 그런 그 손 이런 거를 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그때가 1979년도 아니 81년도라면 그림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했다는 건 좀 놀라운 일이죠. 전 자랑하고 싶어요. 정말이지 2년 만에 그런 전시는 못한다고 그러는 그 전시를 비롯해서 화가로 입문을 합니다. 많은 화가 선생님들이 장옥재 선생님도 오셨어요. 얘기를 듣고 오셨다고 하면서 근데 그 당시 한국의 사회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한국의 미술 화단이라는 것은 완전히 외국의 영향을 받은 추상화 일변도였어요. 추상화 여러분들 잘 아시죠? 99%가 추상화였었어요.
그리고 한 2%는 사실주의 그림인데 그게 풍경화. 그러니까 똑같이 그리는 풍경화 있죠. 풍경화 아니면 뭐 꽃 이런 거였는데 저는 이건 사실주의도 아니고 추상화도 아니고 리얼리즘도 아니고 하여튼 일단 어머니 얘기. 근데 그것이 사실은 사람들한테 좀 제가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시작한 거 이유가 어머니라는 거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끊임없이 여성의 삶에 대해서 저는 아주 해도 끝나지 않은 얘기가 이만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학생이 저를 소개할 때 여성 미술의 데모, 저 데모라는 얘기 사실 참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제가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한 물론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여자 뭐 이런 건 있었겠죠. 뭐 예쁜 여자들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건 있었지만 그것이 당당하게 주제로 들어온 거가 아마도 제가 처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가 그렇게 이제 데모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 제 삶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림이라는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지루하시면 어떨까요? 그림부터 먼저 볼까요? 그럴까요? 대충 제가 왜 그림을 시작했고 어떻게 그림을 시작해오고 지금도 어떻게 진행해오고 있는 거를 대충 여러분들 얘기했으니까 이런 얘기보다는 작품을 보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불을 끄면 더 사실은 좀 잠이 더 많이 올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불을 꺼야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제일 처음에 이제 요게 왜 제가 이 순서를 거의 최근 거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작년에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 작품은 2대 박물관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먼저 보여줬는데 이게 보시면은 어머니 얘기가 아니죠. 이건 어머니 얘기가 아니라 이게 2008년도 작품인데 어머니 얘기가 아니고 이제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눈이라는 1993년도에 어머니를 주제로 한 작품전은 이미 끝납니다. 끝나면서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얘기, 윤성남이라는 개인을 통한 한국의 여성들 얘기가 이제 주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형식이 좀 변화를 하는데 이거가 이제 거의 그 당시 한 2년 전이니까 약 2년 전이니까 거의 이제 최근 작품부터 보여드리는 거예요. 좀 보기가 화려하니까 그래도 이게 블루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벽을 보시면 이게 벽을 보시면 장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장식이라는 것이 그냥 그림 장식이 아니라 종이를 오리는 겁니다. 처음에 이 작품을 이 핑크룸을 하게 된 이유는 여성사 전시관에서 전시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주제가 여성의 삶과 노동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주제를 바리대기를 가지고 왔어요. 바리대기. 여러분들 바리대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무당이죠. 몇천 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무당의 시조신이라고 얘기하는 바리대기인데 바리대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았다가 나중에 그 아버지의 목숨을 살리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분이 나중에 아버지가 당신의 목숨을 살린 거에 대해서 나라에 반을 주겠다 그러는데도 그 반을 거절하고 그 죽음의 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삶을 경계지는 곳으로 가가지고 죽은 혼들을 좋은 곳으로 이렇게 그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정말 우리 여성들이 그 원룸 같은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의 원형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때 이 작품을 했는데, 이 작품을 하고 나서 사실은 이 저 벽에 설치했던 그 한지 그림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왜냐하면 무당들이 제의를 할 적에 한 2, 3일씩 제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거기에 설치했던 종이꽃들은 다 불태워요. 혼을 불태우듯이. 혼을 불태워서 좋은 곳으로 보내듯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그걸 따르면서 이제 이거 그 종이를 이제 불태우는데, 그 바리대기라는 것이 저는 그의 정신이 내 몸 안에 이렇게 흘러서 내 몸 안에도 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제가 무당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아무튼 그런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작업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작업은 새로 다 한 겁니다. 이거는 물론 이대 거가 아니라 이거는 여성사 전시관의 전시지만, 네. 이거는 이제 그걸 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밑에 그 구슬이 있죠. 파란 구슬이에요. 이거 아크릴 구슬인데 구슬을 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슬은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면서 위험한 겁니다. 말하자면은 여성의 방에 우리가 참 아름답게 이렇게 방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그게 아름답지가 않죠.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아직 결혼하신 분은 안 계시죠? 이게 그러니까 결혼해서 사실은 삶 자체가 아무리 그게 풍족스럽고 화려해도 사실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내 방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무도 내 방에 들어와서 서 있지 못하는 그런 구슬을 이제 만든 겁니다. 이제 제일 최초에 아까 1981년도에 어머니를 가지고 전시를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그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러니까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내 어머니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제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거쳐서 1993년도에 어머니의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금호미술관, 옛날에 인사동에 있었어요. 금호미술관에서 어머니의 눈을 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이 작품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치마 보이십니까? 치마 보이시죠? 이 치마는 제가 그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 작품을 할 적에 그 동네에 그 목공소가 있었어요. 목공소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큰 그 베니아판에다가 놓고 나무에다 까만 칠을 하기 위해서 이걸 바탕으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놓고 그러니까 그걸 스프레이를 뿌리면 그 나무 자체는 까맣게 되면서 주변만 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마치 기가 막힌 엄마의 치마 같아요. 기가 막힌 엄마의 문양 같기도 하고. 이것이 제가 조금 좀 과장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성의 노동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노동, 그 노동 자체가 노동에 의해서 우리가 먹고 이만큼 커왔으니까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해서 그걸 달라고 그랬죠. 물론 이제 돈을 아주 굉장히 적은 돈을 줬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치마를 만드니까 아주 훌륭한 치마가 되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 조거리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살이 좀 통통이 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시죠? 근데 그거는 이 나무를 목공소가 아니라 제목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거의 버리다시피 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제목상에 가면은 큰 1m 50, 지름 1m 50짜리 같은 게 있다면 그 바깥에 둥그런 데는 다 버려요. 버리고 그 당시는 그거를
화목으로 됩니다. 자기들 추우니까 난로 불로 때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이 둥그런 것이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살결이에요. 우리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이게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나의 살결 같다. 나의 이 주름진 얼굴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그랬죠. 물론 그냥 주진 않아서 제가 한 트럭분을 그때 1990년도인데 3만 원 주고 한 트럭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깨끗이 한 트럭분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전부 소울질을 했죠. 아주 굉장히 강한 소울질을 하니까 뭐 진흙 그런 거 다 떨어지고 그래서 햇볕에 말려서 그런 다음에 그거를 또 이제 그 제 목상에서는 그렇게 안 했지만 저는 그거를 또 방부 처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방부 처리를 안 하면 벌러지가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체는 그 나무 껍질입니다. 나무 껍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껍질 아래에 있는 피부라고 겉피부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피목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는 조각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미술대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조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충 이거는 그냥 조구리, 이거는 손, 그러니까 얼굴은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정감이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당시 어머니 눈전 할 적에 딸과 아들, 아들과 딸이 아니라 딸과 아들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저쪽 끝에 있는 거가 접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동생이고 남자 동생이고 뭐 이런 그 어머니가 39살 돼서 그 막내가 2살이었거든요. 그 6남매를 데리고 집을 새로 지셨어요. 흙벽들을 찍어가지고 아버지는 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이제 지금의 중앙대학 예술대학인가 서라벌 예술대학이요. 이제 거기 학장이셨는데 돌아갈 때 사실 집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교수님들이 돈을 좀 모아서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는 방 2개짜리 전세도 못 가겠더래요. 아이 6을 데리고. 그러니까 그 지금의 금호동이라는 데 가서 거기 아무데나 정부에다 신고만 하면 땅을 뭐 30평인가 줬대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진흙을 가지고 흙벽돌을 찌는 거. 생전 집이 되는 거 줘본 적도 없는 양반이 남자 조카 하나 데리고 집을 지셨어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39살 되는 엄마가. 저는 이런 그 강인하고 정말 그 힘이 우리 여성들의 힘이라고 저는 믿는데 그게 믿음이 아닌지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39살 되는 여성이 막내가 2살밖에 젖을 이제 겨우 띈 막내 여자 동생 그리고 제일 큰 애가 19살짜리 딸 그 이대 영문과 그만두고 조선일보 들어가서 기자 생활하기 시작했죠. 그런 그 젊은 엄마가 단 한 번도 우리한테 우리 어떻게 사니 큰일 났다 이런 말 해보신 적이 없어요. 노동을 하시고 밤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건 꼭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전기불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고 있으면 언제 들어오셨는지 우리를 다 깨워요. 우리 6명을 다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일어나라고 막 그래. 캄캄한 밤이죠. 놀래가지고 일어나면 우리 게임 하자고.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게임을 하는데 무슨 게임을 하면 그때 그 트럼프가 있었어요. 트럼프를 가지고 도둑잡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날 돈을 조금 더 버셨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그게 샌배 그 당시는 그걸 샌배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는지 난 몰라요. 그 과자를 이렇게 2봉지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는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게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긴 애들, 도둑된 애들은 안 주고 이긴 애들은 하나씩 주시고 그 우리가 깔깔거리고 웃고 그런 그 지금 생각하면 건 정말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다는 건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몸소 가르치신 어머니의 그 지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직장 생활을 하고 얼마 정말 지금도 물론 그런 게 지금은 그렇게 가난하진 않죠. 정말 돈이 없다는 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옷이 없으면 깨끗이 빨아 입으면 되는 거고 그거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 시대만 해도 어머니들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절대로 돈이 없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일상이고 정말 부끄러운 거는 남한테 거짓말하고 뭘 훔치고 하는 거가 부끄러워. 그걸 몸소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즐겁게 비록 아침에 3년 동안 도시락 한 번도 못 사갔어요. 비록 도시락도 못 사가는 이런 삶이지만 비관해 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낙관이죠. 삶에 대한 낙관적 태도. 저는 그게 우리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도 그렇고 아마 우리 밑으로 올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겠지만 이 낙관적인 삶, 낙관적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거에 어머니가 몸소 보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어머니 얘기를 안 하고 제가 그림을 한다고 해서 어머니 얘기를 어떻게 안 하고 지나갈 수 있겠어요. 이것이 그것이 이제 어머니 얘기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머니 눈전에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머니의 30대 모습인데 정말 이렇게 아름다우셨어요. 이런 아름다운 엄마가 호미를 들고 그 길거리 나가서 장사도 하시고 뭐 안 하신 일이 없습니다. 정말 험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도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그 어머니의 눈이라는 1993년도에 어머니 눈전을 끝내고 비로소 저는 이제 굿을 한번 치는 겁니다. 비로소 이제 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난 윤석남이라는 여성의 나의 삶은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하면서 나의 삶이 과연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나는 바깥에 나가고 싶은데 막혀 있어. 나는 정말 능력이 없는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이 문창은 그때 작업실 바깥에 있는 그 쓰레기에서 제가 주운 거예요. 여기 열쇠까지 붙어 있는 거를 주워다가 뒤에 방을 만든 거죠. 물론 방이라고 가정하면서 만든 겁니다. 이제 이게 어머니 눈전할 때 얘기하는 이게 족보예요.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100년 전만 해도 족보에 여성 이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거짓말입니까 아닌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거기 절대로 여자 이름 하나도 없습니다. 100년 이후부터 윤석남이라는 것이 족보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시집가면 끝이죠. 그 시집가도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닌다면은 이름이 없습니다. 태어난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 눈전 때문에 화가들한테 아마도 그 화단에서 조금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이중섭이라는 화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이중섭 화가를 기념하는 이중섭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8회, 그러니까 7회까지는 전부 남성 작가들이 상을 받았는데 8회째 여성 작가로는 처음으로 제가 받았는데요. 전 정말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딱 왔는데 윤석남 선생님이세요? 네, 그랬더니 이중섭 상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왜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황당한가 봐요. 그냥 하여튼 상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러면 상금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상금이 있대요. 돈 주는데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정말 이중섭 상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거짓말 같으죠. 정말
화단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난 작업만 하기 때문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있고 그리고 여성으로는 좀 최초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흥분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위주로 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받고 나면 1년 후에 개인전을 해야 돼요. 그 개인전 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999 여성들 999명을 제가 만든 건데요. 왜 999명일까? 이런 궁금하시죠? 저는 그게 이제 1000이라는 그 완전수를 아직 가지 못한 우리의 상황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일본의 가마쿠라 갤러리에 제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전에서 만난 그 가마쿠라 갤러리 미치코상이 계약하돼서 계약했는데 이때 그 갤러리에서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게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의자를 전부 바꾸면서 버린 거.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것도 또 트럭으로 몇 대 실어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치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2095년인데도 그때까지도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가 없을 수도 있어. 막 이런 그런 비관적인 아까 낙관 얘기했는데 금방 비관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이제 이게 지금 이 작품이 이 작품 아니에요. 이게 핑크룸이라는 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이 핑크룸은 여러분들도 뭐 다 금방 아실 거예요. 화려한 그런 그 의자에 쇠꼬챙이가 막 올라옵니다. 이거는 쇠꼬챙이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 앉지 말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성도 기가 막힌 욕망이 있다. 여성도 욕망을 표출하고 욕망을 가시화할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요 밑에 구슬은 이제 그 핑크룸이 아름다운 색깔임에도 불구하고 나조차도 서 있을 수 없는 이런 공간. 그러니까 여성은 저는 그때 금방 그랬습니다. 물론 작업실 따로 하나 있었지만 집안에 어머니 방, 남편 방, 그 아이 방은 있는데 제 방은 없고 제 방은 이제 부엌이 제 방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물론 여러분들 뭐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부엌에 약간의 광기가 있는 미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옛날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좀 굉장히 낙관적으로 요 옆에 한복 입고 있는 여성이 이매창입니다. 여러분 450년 전에 기생이었고 또 시인이었던 유명한 시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허균이라고 잘 아시죠? 홍길동을 쓰신 허균하고도 친밀하게 서신도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그 이매창과 저쪽이 윤석남이에요. 그러니까 이매창과 윤석남이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만나고 있다라고 저는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흘러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끊임없이 여성도 욕망하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욕망하면 욕망이 나쁜 거 아니죠. 끊임없이 욕망하는 것은 자기를 구현하기 위한 굉장한 욕망을 갖고 있고 그 욕망이 결국은 연꽃이라는 아름다운 것으로 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가정하에 한 겁니다. 이거는 날개. 이게 지금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거가 날개가 한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도 굉장히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있고 어느 땐간 양쪽 두 개 다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앞뒤가 똑같습니다. 앞에도 뒤도 얼굴 없는 날개죠. 이게 이제 그 어시장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상당히 큰 겁니다. 이게 거의 넓이가 4m, 그 고래 넓이가 높이가 한 2m 70 정도 되는 4m가 높이가 4m고 옆에가 2m 몇십 되는 그런 작품인데 저는 어시장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새벽에 어시장에 가면은 그렇게 활기 있을 수가 없고 아줌마 너무너무 지금도 자주 가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그 활기찬 우리들의 모습을 거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붉은 밥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어머니들 마찬가지겠지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엄마 같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1025마리의 유기견이에요. 이게 그냥 개가 아닙니다. 유기견. 그러니까 아까 그 늘어나다라는 그런 그 전시 개인전을 2003년도에 동아일보 일민미디움에서 하고 있을 때 제가 기사를 하나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굉장히 큰 기사였어요. 그런데 1025마리의 버려진 개들을 거두고 있는 할머니 얘기였어요. 이 애신 할머니라고.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나는 정말 이걸 작품으로 해야 돼. 내 다음 작품은 이거야. 그리고 그때 마음을 딱 먹고 그때부터 이 작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1025마리의 유기견을 나무로 만든다. 이게 실제 개보다 더 큰 개들이죠. 그래서 이거 만들면서 약 5년 걸렸어요. 5년 걸려서 이 작품 하나를 한 겁니다. 이 작품은 지금도 경기도 안산에 있는 안산시에 있는 경기도 미술관에서 이거를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여행을 합니다. 근데 아마 9월 달쯤 가면 해인사에다 또 전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여행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거는 지금 서울 미술관인가요? 분관. 국립현대미술관의 분관이 서울에 쓰지 않습니까? 그 기무사 자리에 지금 민속박물관 맞은편 쪽에 서울 분관이 새로 생깁니다. 생기기 전에 그 기무사 자리, 거기가 기무사 자리라는 거 잘 아시죠? 그 기무사 자리에서 전시를 했던 겁니다. 이것도 같은 거고요. 이것도 이제 그 학고지에서 그걸 한 거고 여기까지 얘기는 다 끝났거든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공과학번 문예재입니다. 되게 막연하게 음악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서 음악을 전공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졸업반이다 보니까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는 게 예술가라는 것 이게 되게 막연하잖아요. 지금 그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계속 활동을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막연하고 그래서 이거를 직업으로 갖는 거에 대한 그걸 갖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이제 제 동기들도 하나둘씩 되게 현실적인 직업들 혹은 임시방편을 찾아서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계속 작품 활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뭔지 제일 궁금하고요. 또 이 예술가라는 직업을 계속 가지시면서 오는 현실적인 고충이나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정말 내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작업실에 그러니까 음악을 하시지만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대학원 학생들을 데리고 교수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파인 아트죠. 그러니까 뭐 상업 미술이 아니고 그러면 가슴이 너무너무 저릿저릿해요. 어떻게 살 거지 앞으로? 저렇게 미술가로서 어떻게 살려고 이걸 전공을 했을까? 실제로 물어보기조차도 해요. 너무 가슴이 사실은 아릿하죠. 왜냐하면 작품이라는 것은 금방 무슨 여기 뭐 빵을 하나 기술을 배워가지고 빵 거서 금방 팔리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려야 팔 수 있는 작업이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때까지 누가 서포트를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약어서 40살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먹고 살고 집도 다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저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식이 이거 하겠다라고 막을 수는 없어요. 단지 이거는 정말 남한테 손을 벌려서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면 제2의 직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를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가 아이를 저는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어떤 직업이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제가 1년 동안 그림 그러니까 첫 번째 1982년도에 개인전 한 다음에 1년 동안 남편이 외국 가서 공부하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에 가가지고 1년 동안 가서 정말 미술대학교에 있는 부설 그 연구소에서 1년 동안 미친 듯이 했는데 그때 많은 미국인 청년들, 젊은 여성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말은 못해도 만나서 얘기는 그래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는 방식을 얘기할게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여름방학 3개월 동안 트럭 운전수래요. 그러니까 뉴욕서부터 서해,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서쪽인가 잘 모르겠네. 왕복을 하면 그때 돈으로 3천 몇백 불을 받는데요. 그걸 2번 한대요. 그러면 1년 동안 그림 그릴 수 있는 게 생긴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구나. 근데 한국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음악이고 미술이고 문학이고 정말 자기가 그쪽으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어느 기간 동안은 사이드 잡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고 저 음악을 한다니까 제 조카도 음악을 했어요. 첼로를 하는데 남자입니다. 근데 무지 고생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다 취직해서 있지만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는 정말 그래서 그 예술가라는 거는 한 1000명이 지원을 하면 한두 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비참한 거지만 그게 비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고 있는 동안에 정말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이런 얘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자기한테 잘 맞는 사이드 잡을 구하는 것이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는 질문이 뭐였죠?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으로 하여금 예술을 계속하게 근데 저는 사실 금전적인 어려움은 나중 문제고요. 제가 그림을 시작할 때 요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요. 그림을 시작할 때 우리 아이가 5살이었어요. 우리 딸 아이가. 지금 40살 되는 딸 아이가. 5살 때 아침에 놔두고 할머니가 물론 있었죠. 저기 시어머니. 놔두고 저는 그림 그리러 갑니다. 가면 미친 듯이 집에 빨리 와야 되는데 못 오게 되는 거예요. 걔가 국민학교 1학년 쪽에도 집에 항상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기 13명의 작가들이 모여서 작업실을 하나 구해가지고 같이 이제 일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사실 솔직히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저는 미친 듯이 했어요, 사실은. 그 13명의 그러면 내가 집에를 들어가는 거가 6시 이렇게 돼요. 밥을 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럼 아이가 미술에 대한 증오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국민학교 6학년 동안 미술이 아주 거의 막 바닥이에요. 자기는 미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싫대. 왜 그랬겠어요? 미술이라는 것 때문에 엄마를 뺏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정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걔가 돌아올 때쯤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작업실에서. 그래서 걔하고 한 3시간 정도 놀다가 다시 갑니다. 밥 해놓고. 그 밤 12시까지 있다가 다시 오고 이랬는데 그래도 늘 우리 아이한테 내가 너무나 못할 짓을 하는 거야. 딸 하나가 있어요. 너무 못할 짓을 어떻게 하면 좋지? 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막 걱정을 했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 저한테 충고를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아이가 당신이 지금 도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정말 올바른 일을 하는 거야. 당신이 올바른 일을 하면 저 아이가 어느 땐가는 당신을 이해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래요. 지금은 우리 아이는 아직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데 이 세상에 그런 친구가 없어요. 저는 정말 친구고 이 오리는 거 가위로 오리는 거 손이 제가 이렇게 망가졌어 오리느라고 그랬더니 이거 다 걔가 오린 거예요. 그 친구가. 그것도 틈틈이 자기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서포터가 다른 데 없어요. 딸이 굉장한 서포터입니다. 그러니까 난 이 얘기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꼭 해야 돼. 절대로 그걸 뭐라 그러지? 단절하지 마시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하루에 2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계속할 것. 비록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이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학과 11학번 김현경인데요. 작업하시는 것 중에 인스톨 작업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보통 평면 작업이나 조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판매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설치 작업은 그에 비해 어떤 판매나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신데 평면 작업보다 훨씬 더 어떤 자본이나 경제적인 거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두 이제 개인적인 거에서 충당을 하시는지 아니면 특별한 스폰을 받으셔서 해결을 하시는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게 가장 궁금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종이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설치 작업도 팔립니다. 팔리는 것이 그러니까 명맥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재료 사고 또 아무튼 뭐 집세 지금은 집세를 안 내지만 집세도 내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설치 작품도 개인이 사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외국에서 좀 많이 사줬어요. 미술관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미술관에서 사는 거지. 근데 그게 좀 돈이 그래도 좀 크니까 한 작품 팔리면 적어도 1년은 뭐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고. 근데 요즘에는 요 사이 그러니까 한 3년 전부터 일체 안 팔립니다. 왜? 종이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한지 작업이거든요. 한지라는 것이 절대로 질겨서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의식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프레질, 그러니까 약하지 않습니까? 약하니까 이게 아주 위험한 거서 도무지가 안 팔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완전히 적자죠. 적자인데 다행히 아무튼 남편한테 돈을 받아서 씁니다. 남편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제가 농담 하나 할게요. 당신이 돈 많이 벌었어. 돈 많이 벌었어요. 저는 뭐 돈에 관심도 없어서 생활비만 딱 받지만 당신이 돈을 많이 번 거는 당신 혼자 번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해야 돼. 왜냐하면 사회에 환원하는데 나를 통해서 환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얘기해요. 그리고 또 사실 아닙니까? 나는 그 사실이라고 믿고 농담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뭐 이렇게 뻔뻔스러운가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남편을 안 만났다 하더라도 저 작업했을 거예요. 그러면 종이 하나하고 연필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도 그 동양화과라니까 저는 다 동양화 붓을 씁니다. 저거 다 동양화 붓이에요. 그 동양화 붓이 아니면 그 서양화 붓은 저맛 절대로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딘가 중국의 그 몇천 년 동안 그 뭔지 지금 이름 다 이렇게 잊어버리네. 그 유명한 벽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봤는데 그거 보고 싶어서 저 뭐 섬세한 다 부서지고 얼굴에 한 면만 딱 남았는데도 그 눈동자 이게 동양화 붓이 아니면 절대 그 맛 안 나요.
이집트는 그 맛 안 나요. 이집트는 붓을 쓴 게 아니에요. 나무에다가 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집트는 그 맛이 전혀 안 납니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디테일한 데 들어가면 정말 동양화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